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디지털 시대 전환 속에서의 환경과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2023 특별 공동 학술대회 개회식이 진행됩니다. 본 학술대회 개회식은 숭실대사회과학연구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 ESG학회에서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가 후원합니다. 장내에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소지하신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회식은 한국주민자치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개회식이 곧 시작될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돼서 2023 특별 공동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완연한 가을이어서요. 이제 그 들판과 산자락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새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또 아름답게 주위를 물들이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오늘은 밖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지만요. 어쨌든 완연한 가을이 됐고 또 언제 코로나19가 있었냐 하는 그러한 느낌을 줄 정도로 캠퍼스는 굉장히 활기차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디지털 재전환기 속에서 한국의 환경 이슈하고 지방자치 그 이슈를 가지고 이 환경과 지방자치의 그 지속 가능성 탐색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학술대회를 이제 개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한국 ESG학회,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그리고 한국 주민자치학회 공동으로 한국의 환경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 주제를 결합을 해서 공동 학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한 우리 사회의 환경 이슈와 지방자치 이슈에 관해서 아주 귀한 담론회장이 마련되어서 함께 오셔서 연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또 함께 배우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한국 ESG학회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한국주민자치학회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지만 즐겁고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자리 숭실대까지 찾아와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고문현 교수님이 환영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수업이 있으셔가지고요. 원래는 이제 수업 이렇게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여기서 하기로 했는데 학생들도 같이 이제 하기로 했는데 진도가 좀 이렇게 많이 좀 밀리셔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좀 학생들로부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수정을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한국 ESG 경영학회장 고문현 고준희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이 축사를 하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한국 ESG 경영협회로 현재 기업 상담과 컨설팅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시가 갖고 있는 SBA라는 기업 후원 그런 공공단체 지원 그룹으로서 현재 일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로 본다면 서울시 내에서 두 개가 딱 있습니다. 탄소중립센터라고 거기에 서초 센터장 두 개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학계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 깊이 제가 들어서 현업에 전달할 수 있는 조그만 역량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후변화 환경에 대한 위원회가 설정될 예정이고요.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이번 11월이죠. 조례가 발표될 예정인데 ESG 교육에 대한 그러한 단체를 50+에 접목을 시켜서
ESG 교육을 활성화시킬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현업 여러 가지 이론을 갖고 계십니다만 아마 제가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마 가장 발을 빠르게 움직이는 하나의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훌륭한 그 의견과 내용이 갈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에 걸쳐서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와 ESG 환경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중소기업으로서 1,000억대를 움직이게 된 회장님과 국내 굴지의 H그룹의 운영 담당 임원과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과제가 됐던 것이 뭐였냐면은 중소기업 회장께서는 10년, 15년 전에 30억, 150억 했을 때가 가장 편했다 이럽니다. 1,000억대가 넘다 보니까 이제 ESG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방 경제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자기는 근처 대학에 장학금을 내고 컨설팅을 받고 있고 상속자인 자기 아들이 모 대학에 ESG 대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답을 모르겠다. 앞으로 2, 3년 어떻게 해야 될지 깝깝하다. 기업을 접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고 국내 구치 H그룹 그 임원은 자체적으로 임원도 데리고 있고 부서가 있어서 자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게 현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저기 그 지방자치제로서 ESG가 가장 결부된 그러한 사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만금입니다. 여러분 새만금 잼버리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개막식부터 사후 처리까지 두세 번에 걸쳐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 책임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 김관영 전북지사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장으로서 새만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ESG에 대한 조그만 개념과 마인드가 계셨다면은 작게는 10억, 크게는 100억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관영 지사는 3고시를 패스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우수한 인재입니다. 향후 서울시장 나아가 대권도 바라보는 분인데 그 조그만 ESG 경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석학님께서 중요한 그 지방자치제 의견 또 지방자치가 ESG가 갖고 있는 의견을 접목시켜 주신다면은 제가 다음 달 초에 오세훈 시장께 또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 관계자에게 기후위기, 탄소중립 이 부분의 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방자치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다 얘기하시길래 제가 두말 않고 뛰어왔습니다. 좋은 의견과 이론으로서 오늘 훌륭한 이 컴포지엄이 앞으로 훌륭한 성과를 이루도록 제가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들어주신 수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과 또 저와 또한 이 자리에 서게 해서 영광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멋진 심포지엄과 토론이 되셨으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회 학회장님께서 기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 기도 발제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백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준희 회장님께서 ESG 쭉 말씀을 주셨는데, 참 기업이 원래 돈 버는 단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 버는 기업을 비재무적인 요소로 평가를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혁신이거든요. 그 제대로 평가를 하자면 넓혀서 평가하는 건데 저는 정부를 이 비정치적, 비행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회장님 나중에 ESG 넘어가지고 한번 정부 평가하는 거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봐도 이제 정치나 행정이 결여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아마 그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걸 자치라는 키워드로 이제까지 찾았는데 이 자치라는 키워드가 너무 어려워서 아직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은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사회화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이 사회는 또 사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야만 된다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읍면동이나 통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그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표에서 보시는 대로 이제 그 시도나 시군구는 우리가 이제 간접민주제로 단체장 선거를 하고 의회 의원 선거도 하고 또 직접민주제로는 미약합니다마는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읍면동이나 통리에는 직접민주제도 없고 간접민주제도 전혀 없는, 말하자면 저는 제 용어로는 이제 식민지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때 이 식민지 상태인 읍면동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라는 이 숙제가 우리 시대에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주민들이 본인들이 직접 선출한 시군구 단체장한테 접근을 하려 그러면 직접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제 가장 먼저 마주쳐야 되는 게 통리장인데 이건 뭐 거의 기능 없습니다. 그냥 행정 보조 기능만 있고 읍면동장인데 읍면동장도 공무원이지 어떤 이 지역 사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행정으로 지역 사회를 점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화하려 그러면 이 두 기구가 민주화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읍면동 통리민에 의한 읍면동 통리민을 위한 그건 필요한가라는 문제하고 지금 정부는 지금 행안부는 이게 필요 없다고 보는 것 같고요. 가능한가라는 문제, 행안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 어떻게 하는가 문제는 뭐 정부는 여기에 관해서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본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읍면동장 제도, 통리장 제도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검토를 한번 하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의로운 사회, 뭐 평등한 사회 이런 어떤 이제 가치를 앞세우는 이제 그런 이제 구호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읍면동 차원이나 통리 차원에서 보면 호소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품위 있는 사회, 그 아비샤이 마갈리시라고 하는 이스라엘 학자가 이제 만들었는 건데 이게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품위는 강제나 구속이 아닌 개인의 지위에 맞는 행동에서 나오는 위험인데 강제성 없이 도덕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 근거를 보니까 사람에게는 주어진 순간에 자기 삶을 재평가하고 그 이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을 존중하는 이게 기초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품위 있는 사회는 구성원들이 서로 모욕하지 않는 사회, 제도가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사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인간의 도덕성과 제도의 도덕성 두 개 다를 아마 이제 품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구역을 마을로 승인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고 마을 일을 이제 내 일로 승인했을 때 이때 아까 얘기하던 품위 있는 사회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주민자치의 충분 조건이라고 보고 정부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분권을 해주고 필요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관한 동의조차도 뭐 행안부나 이런 정부 부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만난 많은 단체장들도 이 부분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물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만들면 저는 한국 사회 문제의 상당한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이 꼭 필요하고 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자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치를 내서 기여를 하고요. 그럼 정부는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게 자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분권을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치회는 이제 공공에 기여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이 주민을 직접 통제하려 그러지 행정기구로 통제를 하거나 정치기구로 통제를 하려 그러지 이 자치회라는 이제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에는 전혀 맡길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아쉬운 거는 이 부분에 관한 인식이 이제 정치인이나 행정가만 부족한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다는 이제 그게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만들려 그러면 국가가 영토, 국민 주권 세 요소로 이루어지듯이 주민자치회도 구역의 적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고 자치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관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자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자치회 회원총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되 이제 이 조직 중에서 회장, 회원국, 사업국, 사무국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정부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만 지원을 해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 회원총회나 이런 데 관여하게 되면 이게 자치회가 아니고 관치회가 된다 그럴까요? 이런 구도에서 이런 구도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먼저 구역 문제입니다. 구역이 이거 이제 구역 검토할 때 이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스팬 오브 컨트롤. 이제 관리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못 하는데 지금 이제 주민자치가 적정 구역에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읍면동을 보면 일제 때는 통치기구입니다. 그 이제 뭐 근데 지금 이제 지금도 통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읍면동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읍면동 의회를 만들고 이제 하되 이제 직접 민주제인 주민총회로 읍면동을 운영했으면 가장 좋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실제는 그 유럽은 다 이렇게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틀립니다만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위스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봅니다. 이렇게 됩니다만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읍면동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주민들이 직선으로 할 수 있도록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배려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면 이 옆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행정복지센터라는 행정기관이 결여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여기서 다루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을 때 행정복지센터 옆에 읍면동회가 있는데 읍면동은 인구가 보통 서울 같으면 2만 내지 3만이기 때문에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나 주민들이 친분 관계에 근거를 해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큽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2만 3만 정도 되면 공권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거의 운영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회하고 통리회 여기는 한 5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끼리 안면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자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읍면동의 협력자 지위를 이중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표자 지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통리, 그러니까 주민총회형 자치회를 만들어서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하되 이 규모가 적절합니다. 그 대표자 역할을 하고 또 협력자 지위는 읍면동 정도에서 읍면동장과 또 읍면동 단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협력자 지위는 협의회형 자치회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주민자치회 설립 절차는 뭐 이거 일반적인 겁니다. 발기인 대회하고 설립 준비하고 창립 총회하고 설립 신고하고 자치 활동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규약은 대부분 이거 뭐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 창립을 주민들이 하느냐 또 이제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 원리를 이제 쭉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도 1999년에 만들 때부터 뭐 관심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관여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서울시는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때 이 자치회관은 시군구장이 설치를 하고 읍면동장이 운영을 하는데 이상하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의 프로그램에 관한 심의 권한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지난번도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이데거 이야기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민자치라는 용어를 만들어 놓고 만든 용어는 적절합니다만은 주민자치라는 용어를 이런 제도로 쓰게 되면 우리가 주민자치를 외려 오해한다 그럴까 왜곡시킨다 그럴까 하는 이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위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제일 처음에는 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기능 이 6개를 잘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2000년에 행안부서 만들 때 그때 행자부입니다. 동의를 했는데 맨 나중에 이 기능하는 자치회관을 주민자치센터를 시군구장이 하고 읍면동장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임무도 별로 없었습니다. 심의 기능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못해 갖고 붙여넣었는데 이건 저거 생색내기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안부가 조작 주민자치를 행정적인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작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주민자치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을 보면 해당 행정구역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1번 보면 갑자기 주민으로 구성되면 주민회원이 이 사람들이 되는 건데 갑자기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자치단체장에 위촉하라. 이게 양쪽에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자, 이게 두 개가 모순되는 건데 자, 주민으로 구성되는 에 충실하려 그러면 주민들이 이 위원을 선출하고 단체장이 위촉 이 법대로 하면 이 정도쯤은 해줘야 되는데 실제는 단체장이 선정도 하고 위촉하는 걸로 이걸로 이 조항은 무시하고 이걸로 그냥 밀어붙이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주민자치위원인데 이 위원을 정치적인 배려나 행정적인 배려 그러니까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행정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 자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봤을 때
이 위원 선정하고 위촉하는 상태에서 위원하고 주민자치회가 해야 되는 일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했던 것 중에서 저는 가장 무모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주민자치위원을 추첨으로 뽑는 겁니다. 지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뽑아버리니까 이게 뭐 그 사람이 주민자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자치 할 만한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 이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고 뽑아놓고 이제 주민자치 지원단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한 10년 동안 1조 정도 썼죠. 그렇게 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대실패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량이 부족한 거는 지원으로 가능하지만은 이 주민자치 의지가 없고 주민자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지원한다고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제 불가능한 사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지 있는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있어야 되지 뭐 공국적이들이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자치는 의지하고 여유 있는 지도자가 주민의 이 여유 있는 역량을 결집하는 겁니다. 무슨 새로운 역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남아도는 역량을 결집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회장이 주민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된다는 이 전제가 있거든요. 이런 알고 결집할 수 있는 이 조직을 우리 행정체계나 정치체계는 용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천하에 이롭더라도 내 정경이에 털어라 안 뽑겠다는 그런 그 양반은 차라리 도가적인 풍모라도 있는데 이 지금 현재는 그런 것도 없이 자기네 집단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근데 주민자치회가 할 일은 이 주민자치회가 국가에 있는 것 같으면 행정 보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사회 영역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회 영역에서는 이제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 형성해야 되고 소셜 서비스, 주민 목소리 애드보커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 영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주민자치회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데서는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셜 캐피탈이라는 이 부분이 실제는 주민 간의 친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친목을 하면 이게 대역죄인으로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친목보다 더 좋은 거는 이 사회에서 없는 것 같은데 저기 그전에도 뭐 김부겸 총리도 얘기를 하니까 아 회장님 그거는 유지들 친목단체 아닙니까 그러죠. 그때 장관이랬으니까 장관님 그 친목이 나쁜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회 서비스 공급은 이 친목이 있어가지고 이웃 사촌만 되면 저절로 그 이웃에 필요한 서비스는 시장 서비스 아니고 국가 행정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사회 서비스고요. 이 부분들 뭐 무슨 뭐 어디 저기 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나중이라고 보고요. 이 이웃 사촌 간에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 애드보커시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있어야 결집이 되는데 이 부분 정부가 만드는데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그러면 주민들이 직선을 못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위원 25명만 있거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회위원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문을 좁혀가지고 그걸 경쟁시킬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지역회의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회 반주민자치회 이 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지역회의를 하나 형성하고 법정단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나 뭐 새마을이나 새마을분여회나 이제 바르게 살기 같은 이런 거 또 이제 거기에 뭐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제 자율방범대나 자율소방대나 뭐 의용소방대 이런 것들인데 이런 단체들 전부 다 하고 주민활동단체,
조기 축구회나 배드민턴회 같은 동호인 단체가 전체 모여가지고 우리는 우리 단체 활동도 하지만은 읍면동에 필요한 일들을 어떻게 서로 도와서 할 것인가라는 이 회의도 하나 만들고, 이 자치회의는 이 부분은 이제 당연직으로 구성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자치회의는 이제 주민들 중에서 이제 선정이라 그럴까요? 선출이라 그럴까요? 선출하는 분들로 구성해서 이 자치회의는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하고 아까 얘기했던 6대 사업도 이제 해나가도록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도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치력이란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 먼저 추론해내는 능력하고 수행하도록 촉발시키는 능력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차원에서는 이 자발성이 중요하고 단체 차원에서는 자율성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성질의 기본 바탕에는 자주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먼저 이 자주성부터 해야 되는데, 정부는 이 자주성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해주기 바라는데, 이 감람 밑에 앉아가지고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바라는 것과 똑같다는 이제 지적을 합니다만은 뭐 별로 반응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회 출발과 도착은 먼저 출발 시점에서는 비행정 조직이라 해야 됩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조작이 되기 때문에 비행정 조직으로 출발하고 정치적으로도 비정치적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시작점 주민자치는 이렇게 출발해서 역량을 쌓고 이제 그 경험을 쌓아 나가서 키웠을 때 도착점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행정 영역 안에 있지만은 비행정 조직이고 정치 영역 안에 있지만은 비정치 조직입니다만은, 이렇게 커지고 나면 이때는 이 정치로 할 수 없는 일을 이 부분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할 수 있고, 이제 시장이 할 수 없는 부분, 이제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모든 선진국은 이 부분 때문에 선진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국가 영역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영역에서 정치로 할 수 없는 일을 너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정치도 안정이 되고 이제 발전도 하는 거고,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발전하게 되는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주민자치 정책에서 이 목표를 저는 아직까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주민자치를 이룰 것인가라는 게 저한테 숙제인데, 이제 먼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간의 사회화하고 사회 인간화, 이 두 주제를 잡았는데요. 먼저 인간의 사회화는 이거는 뭐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사회화. 그 사회가 이제 이게 저는 공동체 뭐 이 철학에 관해서는 저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공동체가 아니고 저 공동선이라고 썼습니다. 이 사회가 인간화가 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다시 인간을 그 속박한다 그럴까요? 제한한다 그럴까요? 이 순환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제일 처음에 인간에 관해서는 존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사회 기초고 모든 제도와 조직의 척도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제도가 인간을 수용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게 반대가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연대성 솔리데리티는 개인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목표를 만들고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를 정대한다는 이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그냥 자기네 그 단순한 목적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뭐 지연혈연 학연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지 않느냐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대해 가지고 이제 개인 능력 초월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했을 때, 이때는 반드시 조직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하위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에 상위 집단이 개입하는 것은 질서교란이다라고 하는 subsidiarity. 우리나라는 이제 뭐 천주교는 보조성이라고 번역하고 이제 행정학계에서는 보충성
일본은 보완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subsidiarity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연대성과 이제 보조성이 있어야 이 반드시 공동선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또 이 공동선이 보조성으로 인간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선이라고 하는 게 집단이든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풍만하게 하고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 사건의 전체 다를 이제 공동선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이 과정을 읍면동이나 통리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가 이제 주민자치인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 하나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백희 교수님이 도와주시면 빨리 성공할 것 같은데 안 도와주시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학회나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차관 대국은 계속 이제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만은 현실에서 기반하는 이제 소국에다가 착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의지 없는 이제 주민자치위원, 의지 없는 공무원 이런 분들하고 주민자치 얘기하려 그러면 강의 시큰 듣고 난 뒤에 교수님 강의 재미없다 그러고 이제 이래 버리면 힘이 쭉 빠진다 그럴까요?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주민자치가 잘 되면 사회 중심축이 맨 밑에 와 있어 가지고 어떤 사태가 있어도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선다,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제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어눌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주민자치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3 특별 공동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학회 기획 세션이 진행됩니다. 이번 세션의 발제자는 윤왕희 서울대 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장내에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소지하신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학술대회는 한국주민자치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학술대회가 곧 시작될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주제 읍면동 민주화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와 로컬 파티 중심이라는 주제로 1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하기 때문에 우리 토론자들께서는 이따가 토론할 때 나오시고 발표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드릴 말씀은 시간이 좀 짧습니다. 80분이지만 또 10분을 넘어서 70분 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발표자께서는 30분 4시 저 시계가 있으니까 보시면서요. 3시 30분 하면은 3시 20분까지 저 시계 보세요. 이따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각 토론자 세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 설명을 이따 하도록 하고 먼저 그 서울대의 그 윤왕희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윤왕희라고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전상지 회장님의 기조 발제 내용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내용인데 다만 이제 조금 다른 이제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이 이제 주민자치가 사실 지방자치는 30년이 넘었고 주민자치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입된 지도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도 한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비약적인 발전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틀에 갇혀 있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이 저는 행정의 틀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자치가 좀 더 주민의 대표 기구로서의 정치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가미되어야 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다 합니다. 선거가 차질 없이 잘 돼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 지수가 꽤 높은 편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쉽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민주주의는 더 작은 단위에서 잘 작동돼야 실제로 인제 그 구성원들이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치학 분야에서도 선거하면 대부분 대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뭐 좀 더 내려오면 국회의원 선거까지 하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될지 뭐 정당이 어떤 공천을 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인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어느 세력이 정권을 가져오고 정권을 뺏고 뭐 이런 위 차원의 얘기를 해야 이제 학문적인 주목도 끌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 어 오히려 더 아래 단위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단위는 시군구 단위지만 그보다 더 밑에 읍면동 단위 오늘 말씀하셨지만 통리 단위까지 내려와서 실제로 주민들이 어떻게 자치를 할 수 있을지 민주주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계를 해야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 더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가 질적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중요한 설계에서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민주주의를 우리한테 더 가깝게 끌어당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주민자치가 또한 이제 그대로 단체자치의 완전히 젖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가 단체자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주창된 건데 주민자치 또한 순치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뭐 인제 그 회장님이 식민지화돼 있다 정확히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는 인제 좀 행정에 순치된 형태의 주민자치가 아닌가. 행정이 요구하고 허락해 준 공간에서만 활동하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순치된 주민자치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정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로컬 파티는 새로운 정치 기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컬 파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읍면동 민주화에 대해서는 한계도 있고 가능성도 동시에 있습니다. 한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성기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은 행정 계층입니다. 자치 계층이 아닌 거죠. 법을 바꾸고 헌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치 계층은 아니지만 행정 계층 내에서 주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자치위원들을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직선에 선출하는 과정에서 로컬 파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읍면동 시군구 사원의 선거, 지방선거 하다못해 지방선거도 지금 지방의회 의원 선거조차 잘 안 되고 누가 나왔는지 모르고 엉망인데 밑에 읍면동 수준의 무슨 선거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선후 관계가 바뀐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관심이 저조하고 참여가 적고 역동성이 없는 거는 선거를 실시해서 정치적인 성격, 주민의 대표 기관의 성격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격을 부여해 주지 않으면 더 앞으로 진전은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모든 조건이 충족해야 선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역독성을 보일 수 있어야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차원에서는 대의기구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의결을 해서 뭐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처럼 이제 시군구 차원의 자치구의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심의, 협의의 기능만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회형 이제 기능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협의를 하더라도 그 협의의 범위나 대상 그리고 협의의 질적 수준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적으로 힘이 있고 대표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동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통리 단위에서는 다른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통리 단위에서는 총회형 주민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통리 단위가 사실 원래 공동체 성격에 가장 맞는 곳인 거죠. 대면 접촉으로 모든 주민들을 알고 있는 공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통리부터 읍면동으로 확장돼가는 이런 민주주의 아래로부터 확장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대의민주주의도 질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행정부에서는 근데 주민자치 사상적 기반에서 좀 대립됩니다. 이게 주민주권론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거죠. 주로 정치학자들은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의 이중주권 문제 때문에 주민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해가 많습니다. 주민주권 또 주민자치 개념에서 그럼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대의제하고 동떨어진 시스템으로 운영되면 이게 잘 작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의제를 배제하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이제 약간 회의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민주권론이 오히려 주민의 권능을 강화한다는 의도와는 다르게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논쟁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민자치회 모형에서 우리나라에 실시된 모형은 세 가지 모형 중에 협력형 모형만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민자치회가 위원회형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만 이 세 모형 중에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주민의 대표성이 없다. 위원들의 주민의 대표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 추천이나 추첨제를 하는 거죠. 추첨이라는 게 사실상 뭐 읍면동이 1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000명이라는 모든 풀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게 아니죠. 그 주민자치위원으로 자기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 만약에 50명 정도 오면 그 50명 중에 25명을 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에 뭐 그리스의 추첨제, 그 추첨제 민주주의 말하자면 추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추천인 거죠. 자기 하고 싶은 사람 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아무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구에 대해서는 권능이나 기능이 미약한 그런 기구에 대해서 동장이나 읍면 동장이 당신들이 뭔데 나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를 하려고 그러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인 독립성도 없고 당연히 주민의 참여나 관심도 저조한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서 영국, 일본, 스위스 사례를 통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많이 다릅니다. 일본, 영국하고 우리나라가 정치 문화도 다르고 정치 제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일종의 참고점 레퍼런스가 될 수는 있어도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한테 맞는 걸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학회가 계속 천여 차례 좀 계속 연구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담론이나 실천들을 집약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들이 다 이제 한 곳에 모아지고 실천 방안이 나오면 엄청난 파괴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민자치 규모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행 정부들의 공통점은 주민자치 영역에서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순치된 형태의 주민자치만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정당에 대해서 정당 정치의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큽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영역은 정당 정치가 배제된 무균질의 공간에서 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찬정 의원이 나와서 이제 무균질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깨끗한 정치 무균질. 그것처럼 주민자치는 정치가 없는 특히 정당이라는 존재가 없는 깨끗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헌법부터 뜯어 고쳐라 이런 생각입니다. 헌법이 지금 이제 중앙집권적인 헌법이 아니라 분권적인 헌법, 나아가서 지방자치법까지 뜯어 고쳐서 분권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직접 거기에 법률에 싣고 이런 작업을 큰 틀의 제도적인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저런 방향으로 주민자치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차별점은 주민자치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로컬 파티를 이제 도입한 겁니다. 그래야 주민자치에서 역동적 성격이 살아날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제도화돼서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자치가 실질화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거나 법을 바꾸는 선행적인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현행 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주화의 필요성인데요. 필요성은 뭐 워낙 공감한 내용이니까 더 길게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다 필요성 공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자치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상향적으로 제도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작은 공간에서 작은 단위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큰 단위의 민주주의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 상태로 가면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주민자치도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행안부가 주민자치에 관한 시범시 표준조례안을 개정했는데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 많습니다. 거의 퇴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도 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위에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밑에서부터 주권자의 실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입니다. 주민들이 정치 주체가 아닌 거죠. 행정의 객체인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는 안 되겠다. 그게 가장 작은 단위에서 읍면동을 먼저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의 읍면동, 통리반까지 촘촘하게 행정 계층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획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율의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읍면동이라는 거는 다 이제 뭐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이 다르고 읍면동만 하더라도 인구 수가 6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근데 읍면동 내에서도 최대 인구, 최소 인구 차이가 12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균질한 공간이 아닌 겁니다. 읍면동이 각각 다르게 다양하게 주민들의 결정, 자율적인 결정에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자치 기능 없이 일률적인 행정 체계만 작동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자치단체화 할 수 없겠지만 민주화 수준을 그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끌어올려 보자. 그게 이제 읍면동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거죠. 이 정치적 중립성이 더 나아가서 탈정치화의 맥락으로까지 나가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률안과 조례에서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주민자치의 정치적 성격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자치가 정치적 성격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주민자치가 행정의 공간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치회를 결성하고 모여서 논의하는 게 아니죠. 자치 스스로 통치, 스스로 정치를 하기 위한 모임이 주민자치회인 거죠. 정치를 해야 되는 조직에 정치를 배제하라고 하니까 토대부터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지 않는 것과 정치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현재 두 가지가 혼동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 순치돼 있다는 겁니다. 행정은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죠. 주민들이 모여서 밑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자기들 대표자를 세워서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를 하고 그러면 더 귀찮은 일인 거죠. 행정에서는 규정을 만들 때 행안부 표준조례를 만들고 밑에서 자치단체에서 만들고 할 때 지방의원들도 볼 때 주민들을 잘 억눌러 놓으면 좋은 거죠.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치가 없는 정당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무균질 상태에서 주민자치를 하자 그러면 그냥 행정의 순치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적 구성물이라는 거죠. 공동체 내에서는 항상 복수의 요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주민들의 욕구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것 자체가 과정이 정치라는 겁니다. 주민들도 지방민주주의 모델에서는 정치 참여자인 겁니다. 행정의 민원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나타나서 지금은 사실상 탈정치화된 거라고. 이 연원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니까 유신 시대부터 사실상 이게 탈정치화 전략이 계속 있었던 거죠. 유신 시대 헌법이나 저는 뭐 연배가 어려서 시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치관계법들을 보면 대통령도 정당이 아무 역할을 못하게 합니다. 그 정당이 주권적 수임 기간에 주권 행사를 방해하고 오염시킨 존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게 아주 국민들한테 깊이 각인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먼저 요구합니다. 정당이 개입되면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고 이제 위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먼저 요구를 하는 거죠. 정당을 빨리 배제해라. 정치적 성격 빨리 벗어나라. 그게 이제 국민들 속에서도 이런 이제 논리가 깊이 각인되어 있는 상태라는 그게 행정 우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박정희 정권이나 정권 차원에서는 행정이 독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밑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꾸 귀찮게 동장이나 구청장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국가 레벨에서도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자꾸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냥 선거도 유권자하고 후보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없애고 그냥 행정 절차처럼 깨끗한 선거만 하면 된다. 돈 안 뿌리고 깨끗한 선거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깨끗하게 하여튼 가서 표만 찍고 빨리 나오고 뭐 아무 접촉도 없이 하라. 그게 지금의 우리 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제 흐름입니다. 이게 행정우위에 부정적 유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과 지방이 지금 수직적인 관계, 지방에서는 정치가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지금에도 한국 사회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죠. 주민자치에서 주류의 생각인 이런 거죠. 정치의 개입인 주민의 주권 행사를 오염시킨다. 정당은 주민자치의 방해물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영역이 87년에 절차적으로 민주화는 됐지만 실제로 정치 영역이 복원은 못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뭐 하고 하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부정한 사람, 부정부패인 정치인이 있으면 그 제1야당의 대표든 누구든 구속시키고 잡아놓고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는 대화도 하면 안 된다. 범죄 피의자하고 무슨 대화를 하냐.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널리 이제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틀 안에 있고 정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지방의 현재다. 행정계층은 이제 통례까지 다 작동을 합니다. 자치계층은 시군구까지 자치를 하죠. 근데 정당은 시도당까지 서울시당까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뭐 이제 동작구에는 정당이 없습니다. 지구당을 만들 수 없는 거죠. 정치는 시도 수준에서만 작동할 뿐인 거죠. 그렇지만 주민자치라는 건 정당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로컬 파티라고 하는 건 전국 정당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전국 정당은 중앙당이 있고 시도당이 있고 밑에 이제 지구당 레벨이 있고 전국적인 레벨에서 이제 작동하는 정당이고, 로컬 파티는 그 지역 그 특정 시군구 안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입니다. 그 동작구에 정당이 하나 있고 이거하고 다른 또 뭐 관악구에 또 정당이 다른 정당이 있어요. 그 로컬 에어리어 안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정당이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중앙 정치에 예속된 상태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뭐 중앙에 있는 전국 정당이 저 모양인데 무슨 로컬 파티라는 완전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통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앙 정당이 저런 이유가 지역에서부터 생활 정치 의제로 정당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왜 정책 정당이 못 됐느냐? 이제 그 의제, 생활 의제를 중심으로 정당이 결집하고 이념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각 진영별로 비난만 하는 형태의 정당, 정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정당을 제대로 밑에서부터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보자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단체자치는 주체는 지방자치 단체인 거죠. 단체 간에 어떻게 이제 권한을 나눠 갖느냐인데, 주민자치는 주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 참여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정당 정치가 있어야 되고 그 주체는 로컬 파티다는 게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읍면동 민주화를 위해서는 로컬 파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래도 지금도 정당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에 가면 뭐 근데 정당이 있긴 있죠. 하나만 있죠.
호남에 가면 더불어민주당만 있고 영남에 가면 국민의힘만 있는 겁니다. 그 정당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당이 하나 있는 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주민의 요구를 전혀 받아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전국 정당이 2개 있지만 각 지역별로는 정당이 하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양당제가 아니라 일당제인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상태를 다른 전국 정당에 와서 타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제3당을 만든다. 맨날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제3당이지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거의 99%의 확률로 예측을 하면 제3당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는 지역에서부터 있는 작은 정당, 로컬 파티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로컬 파티가 있어야 된다. 시군구의회에서 지금은 전국 정당이 활동하지 않고 사실상 정치의 빈 공간인데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로컬 파티가 해야 된다. 그래야 지방 정치의 영역을 재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읍면동 민주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상직 회장님 말씀하신 거 비슷한데,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지금 읍면동 수준에서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통로에 있는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중충적인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중충적인 구조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협력형 모델로 하고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모델 중에 통리주민자치회는 주민조직형, 즉 총회형 이제 모델을 적용하자, 서로 다른 모델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단이 협력형 주민자치회면 지금도 협력형입니다. 협력형이죠. 근데 이걸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면적으로 자치계층화할 수는 전면적인 민주화 방식을 할 수 없겠지만 협력의 대상 범위를 넓히자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지만 주민 친목 도모 위주에만 협의 그 대상이 됩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뭘 할지, 뭐 뜨개질 강좌를 할지, 뭐 탁구 강좌를 할지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협의의 대상 범위를 넓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회 서비스 공급 기능, 그리고 정책 재원, 민원 이런 주민 목소리 대변하는 업무에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들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만 대해서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들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가 중요한 업무입니다.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갖춰야 된다. 내가 당신들하고 협의할 의무가 뭐가 있느냐. 대충 하고 싶은 사람 또 자기가 와서 이제 추첨해서 공 뽑아서 그냥 한 사람들이 당신들이 무슨 대표성이 있느냐 하면 얘기할 게 논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선거 때 로컬 파티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들은 사실 법적 강제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이 는 거기는 추천자하고 추첨자가 있지만 그걸 벗어나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겠다 해도 전혀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정당에 관해서입니다. 정당은 정당법에서 중앙당이 수도에 있어야 되고 5개 이상 시도당이 있어야 되고 당원들이 1000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파티라고 이제 지역 정당이라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파티가 아니라 주민 정치 단체라고 우회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 정당이 그럼 정당은 명칭 안 쓰겠다. 전국 정당 당신들만 쓰시오. 우리는 주민 정치 단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자체 조례로 시군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고 그 조례로서 주민 정치 단체를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선거에 그 주민 정치 단체의 이름으로 후보로 출마를 하고 주민자치 운영에서 협의를 할 때도 계속 그 주민 정치 단체가 관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와 조치를 하자. 정치의 근린공동 생활적 투입 과정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취지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출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 가능성 아주 미미한 일인 거예요. 저 정도 당연히 허락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거를 동의를 하고 그리고 조례를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정도로 뭔가 정치를 바꿀 수 있겠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작은 거지만 그리고 이름조차도 정당이라고 쓸 수 없지만 주민 정치 단체를 사실상의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를 경험해보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직접 당원들이 조직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정당을 해보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통리 단위에서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읍면 단위에서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유사한 형태의 로컬 파티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선출 두 가지 이중 채용을 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통리 단위에서는 총회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통리 단위에서는 행정기구가 관청이 있거나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면적 자치를 한다고 그래도 저항이 없을 거라고, 저항이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균 인구도 513명 정도고 사실상 누군지를 다 알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시골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도시는 좀 다릅니다. 아파트는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통리 단위의 자치를 하면 대의기관을 따로 두지 읍면동처럼 위원회 형태의 위원들을 따로 두지 말고 모든 주민들이 필요한 사안일 때 총회 형태로 모여서 논의를 하고 의결하는 형태의 총회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구성원들 전체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 낮은 단위에서 실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삶인 거죠. 공동체에 대한 일을 논의하고 의논해서 결정해 나가는 정치적 삶으로 복귀하는 형태를 이제 총회형 주민자치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중요한 일을 하지는 않겠죠. 총회 주민자치. 친목도 뭐 사회적 자원부터 형성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발전하면 더 나은 형태로 될 수 있다. 조례만 바꾸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뭐 이런 형태는 도시에는 좀 이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도 설계를 좀 더 아마 지금 주민자치학회나 전상준 회장님께서도 하고 계실 걸로 압니다. 곧 이제 그런 치밀한 제도 설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좀 가능하다. 그리고 통리 단위 주민자치에서는 뭐 통장 2장 정도만 선출하고 집행인력은 따로 두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결정하고 모두가 같이 그때그때 집행하는 형태가 좋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자체가 일단 조례라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조차도 없으면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주민자치회를 적용해야 실제적으로 거기에 맞는 민주화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2영역에 있지만 저 2영역에 있는 주민자치회를 좀 더 정치적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통리 주민자치회는 4영역에서 완전한 민주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행정의 민주화하고 정치의 민주화가 서로 연동돼 있다. 그래서 읍면동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치 부분의 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을 행정의 주체로 만들고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주제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 역사학과의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숭실대학은 제가 30여 년 전에 대학원 시절에 수업을 들으러 오기도 하고 제 집이 여기 10분 거리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향에 온 아늑한 분위기임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오늘 발제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측으로부터 여의대 행정학과의 박정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의 상임연구위원인 조성호 박사님 오셨습니다. 최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의 최진원 박사께서 오셨습니다. 원래 우리 주민자치학회에는 주제 하나 가지고 최소 3시간에서 3시간 반 토론하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데
오늘 이 자리는 4시부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토론자들께서 열심히 써주셨어요. 보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5분에서 6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들으면서 또 발제 소감 잠깐 말씀드리면, 기조 강연한 전상직 그 회장님 말씀은 제가 자주 듣지만 그때마다 저한테 주는 영감이 틀려요. 오늘은 그 발제 PPT 한 5, 60페이지 되는 데서 머리 탁 들어오는 게,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품위 있는 사회를 주민자치회가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잃어버린 이런 단어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기층 단위인 우리 주민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말씀 줄이고요. 먼저 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5, 6분. 6분 타임으로 맞추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화여대 대학 박정수입니다. 제가 우리 전상식 회장님 강의를 한 3번 정도 듣는데, 정말 그 여일하게 느끼는 거는, 정말 저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자본, 그 다음에 이 품위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부터 이제 그 상향식으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전상식 회장님 얘기하시는 거하고 조금 전에 발제하신 윤왕희 박사님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은 좀 결이 많이 달라요. 윤 박사님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 회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건 정치도 아니고 행정의 영역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니까 이 사회에서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는 이 카메론 그 총리의 빅 소사이어티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그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정치도 관여하지 말고, 지역 정치도 관여하지 말고, 지역 행정도 관여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알아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들어가고 굉장히 소외가 되고, 주민들이 너무나 옛날처럼 정주형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에 동의가 되는 게, 사실 지금 윤 박사님도 지금 얘기하시는 지역정당 모형의 이 주민자치 부분이 대도시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보면 이 지역 주민이라는 부분이 전세가 절반이에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50%를 넘어서고 있는 이런 대도시의 이 정주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기하시는 이 어떤 정말 안 움직이는 그러한 농촌 지역의 이 주민들이 이렇게 정말 총회를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구에 의한 동원도 아니고, 이 자발적인 그러한 부분이 과연 이러한 아파트와 같은 대도시 부분에서 이 지역 정치라고 얘기하면, 정치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비드 이스턴 얘기했지만 강제력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입니다. 권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 강제력이 따라줘야 돼요. 우리가 내가 동의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 주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나는 동의 안 했으니까 그건 못하겠어, 그 부담을 안 할래 라고 할 수 있는, 그럴 수 없는 것이 지역 정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강제력이 따라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동의 부분을 이 대도시에서 과연 지역 정당에서 나는 이 정당이 아닌데 나는 다른 정당을 지지를 하는데
그 정당이 의사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 시간을 내고 자원을 동원을 하는데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고민이 돼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어떤 사회 영역에 정치와 행정 나중에는 관여가 될지 모르지만 발전이 되면 관여가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이 정치 모형으로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도시에서 접근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에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케네스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얘기하듯이 이 투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독재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선호 모형을 적용하지 않으면 솔루션이 안 나오는 게 투표입니다. 그게 투표의 역설인 거고 결국은 우리가 추첨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추천을 하지 않고 선출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투표 형태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아젠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투표는 누가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룰을 우리가 얘기하는 정당법도 아니고 이 소위 얘기하는 법이 아닌 상태에서 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가능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워낙 그 처음에 저에게 주신 윤 박사님의 원고에서는 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그 동의가 되는 부분이 지금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 특별자치도가 있고 조금 있으면 전북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집니다. 최소한도 이러한 특별자치도는 대개 대도시형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지역 정당 모형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이 농촌 모형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한번 이런 것을 시범 실시를 해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그 일부 진전된 그러한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지금 고민은 뭐냐면 뭐 말을 뭐 주민 정치 단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게 정당인 걸 아는데 왜냐하면 가치 있는 배분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은 따라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모이면은 그것이 시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영남에는 뭐 한 당밖에 없고 이 호남에는 한 당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그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그림으로 그려서 지금 얘기하시는 지역 정당 내지는 이 지역 정치 단체가 어떻게 지금 시당으로 연결이 되고 그 부분이 전국 정당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연결이 안 된다.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투표권이라는 것은 주민이 결국은 1인 인필표로 이 우리가 국회의원도 뽑고 이 시의원도 뽑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우리 통리 단위에서 그 주민 대표를 뽑았던 그 사람들의 표가 모아지면 결국 그것이 시의원 뽑는데 동원이 될 거고 그 부분이 모여져 가지고 이 도의원 뽑는데 동원이 될 거고 그 부분이 국회의원 뽑는데 동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그림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차단이 되는지 하는 부분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이 전 회장님하고 이윤 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가능하면 좀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이 국가의 어떤 중장기 전략 계획을 짜는 일들을 합니다. 지금도 이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국가 중장기 전략을 짜는데 정말 그 비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신뢰고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데 아무리 위에서 그림을 그려봐야 그것의 실천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제는 기획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시대는 아닌데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부분을 분명히 주민이 메꿔야 되는데 그 주민을 우리가 지금 얘기한 빅소사이어티 모형으로 가가지고 탈정치 모형으로 일단 시작을 할 거냐 이 전 회장님 모델대로 아니면
이 최소한도 특별자치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거기서라도 이러한 지역 주민 정치 단체를 한번 시범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해서 시작을 해볼 거냐라는 부분은 이 조금 더 이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그럴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당의 그 박사는 정당 경험을 충분히 하시죠. 직접 참여해서. 그래서 나온 이제 그 제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구체성을 담지 않은 그런 측면은 우리가 앞으로 서로 같이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이거 완전 부정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요. 일단 그 특별자치도 3개 정도 만들어지니까 그런 데에서 한번 시행해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아주 실질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발표는 이따 답변은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호는 조성호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윤원희 박사님의 로컬 파티 엄면동 민주화 이 부분 아주 재미있게 들었고, 아마 폴리시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기조연설에서 정상직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엄면동 수준은 간선제도 직접 민주제도 아니고 간접 민주제도 아닌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다. 그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또 윤항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시도 단위만 정치가 있고 시군구 엄면동 단위는 정치가 없다. 그래서 로컬 파티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저는 3가지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엄면동 민주화 논문에 대한 비평을 하면은, 어쨌든 엄면동 단위는 협치, 통리 단위는 자치라는 논리를 나름대로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전개를 했고, 굉장히 저는 참 좋은 논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화의 개념 정립이 개념 정립을 좀 먼저 했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로컬 파티 이 부분은 이론적 논의나 유사 사례 제한이 없어가지고 아직 연구가 좀 아직까지는 취약하다. 그래서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의 도입에 대해서는 좀 이게 좀 어렵지 않느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 힘든다고 보는데,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는 구역이 있고 주민이 있고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자치회로서 충분히 삼박자를 갖췄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엄면동 민주화가 좀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제 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지방행정체계 평화하고 엄면동하고 통리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윤항희 교수님도 그걸 잘 지적하셨어요. 지난 세기에 도시화 산업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로부터 통리까지 수직적 계열화를 완성을 했습니다. 거의 행정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공간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실종되고 행정보조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21세기에 지금 세계적인 흐름은 작은 정부 큰 사회의 민간 협치기 정책을 추진하고, 그리고 주민자치를 통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1,000조가 넘었습니다. 국가 부채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원면동
제가 윤석열 정부한테 제안하는 거는 6만 명의 읍면동 공무원을 배치해서 5조 원 정도를 지금 낭비하고 소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읍면동은 행정계층을 두은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엄청난 지금 재정 적자 시대에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방행정체제도 산업화 시대에 방만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력시 제도는 폐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원 지역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도의 직화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50만 이상 대도시도 이것도 사치스러운 겁니다. 이부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동은 세계적으로 행정계층을 둔 사례가 없고 동장을 임명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은 이 부분도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회형 주민자치회를 설치를 하고 읍면은 인구나 면적을 고려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자치단체화해야 됩니다. 일본, 대만, 중국, 미국 어느 나라 볼 때 대도시의 동을 하위계층화해서 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우리나라에서 권위자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방향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은 이 부분은 읍면동 민주화는 사실상은 이게 직선제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대통령 직선제를 했고 90년도에 광역 기초 단체장 직선제를 했고 의회 직선제를 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읍면장 직선제하고 통리 직선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 한 바를 좀 밝혀드릴게요. 자, 읍면동은 제가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장의 직선제 간선제는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갔어요.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고려시대까지는 읍면동은 호독자치, 주민자치의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면류제를 통해서 읍면을 장악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도 면임이나 이임은 주민들이 선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이게 이제 면류제인데 이게 갑오경장이 들어오면서 면류제를 폐지해요. 이게 우리 읍면동 민주화의 원년이에요. 이게 면류제를 폐지하고 리회장은 직선하고 면회장은 간선을 하는 형태로 갔어요.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서 1917년에 면제가 도입되면서 면장이 임명되고, 그리고 31년도에 읍면제가 도입되면서 읍면장이 임명제로 돼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읍면장이 임명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잡았고, 1949년에 재정지방자치법에서 읍면장 직선제가 도입이 됐어요. 드디어 읍면동이 민주화가 됐어요. 이때. 그리고 이제 1961년도에 지방자치 임시조치법에서 오늘날의 읍면동제가 출발을 하게 돼요. 오늘날의 읍면동제가. 그래서 읍면동이 임명제로 또 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1960년도에 조치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읍면동제의 골격을 잡았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988년도에 읍면동장이 임명제로 됐어요. 이 1988년도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이때 학자들이 반성문을 써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통리장 직선제를 보면은 1949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서 직선제를 했어요. 리장 같은 경우는 서기도 뒀어요. 이때 민주화가 됐어요. 독립민주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1958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또 독리장을 임명제로 가요. 역사의 퇴행입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또 지방자치법에서 독리장을 직선제를 해요. 유신헌법 하에서 독리장을 직선제를 한다는 걸 정강의 정강성 학법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독리장이 또 임명제로 가요. 이때 그러니까 1988년 지방자치법이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이게 기태예요, 이게 기태.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직선제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연구한 바로는 사실상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주민 직선, 동장은 주민 직선제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동장 직선제를 부르짖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 모순이 있다. 앞으로 저는 이 부분을 다뤄봐야 된다. 그러니까 없는 동장 직선제는 오케이. 동장 직선제는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최근에 페리시 의회에서 런던 대도시의 페리시 의회를 설치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드려야 된다 말씀. 예. 여기까지만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동은 지금 그러니까 동장을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협의회를 둬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 협치형 기구들을 두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리 단위는 통리 및 아파트 단위로 자치회로 전환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통리장 사무를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으로 두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서없이 얘기해서 좀 혼란이 있을 텐데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 박사님은 최근에 그 통리 규모, 지금의 현행 주민자치 규모가 크니까 통리 주민자치회로 변환해야 된다 하는 발표를 계속 하고 계시고, 오늘은 또 한 수 더 나가서 이 민주화 관련돼서는 읍면장만 직선제로 하고 그렇게 하자. 지금 동정이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 통일주민자치에서 대치하는 것으로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주민자치 이제 몇 년 공부 좀 하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주민자치는 제가 좀 아는데, 근데 제가 주민자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주민자치 왜 하냐고. 그거 필요성을 인식하고 안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지자체에서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지금 사는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은 주민자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제가 해본 거는 주민자치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면 단위까지는 국가에서 다 하지만 그 밑에 그 동리 단위는 전부 자치입니다. 동리 단위는 총계나 향약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환난상의를 해요. 국가에서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도리어 국가에서 안 도와주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다 해줘요. 다 해주니까 주민자치가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선생님 그 토론 요지에 보면 통리장을 동장 임명하도록 81조에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조선시대는 또 이것도 거꾸로죠. 전부 다 동리장은 자체적으로 자치적으로 선출하고, 그래서 그 상황이 역사적 상황이 들어서 뒤바뀐 건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주장을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치학자 두 분, 행정학자 두 분이 이제 계신데 의견들이 약간 갈리는 측면이 없잖아 이제 있어요. 전공에 따라서. 최준원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경희대 최준원입니다. 저도 정치학자하고 정치학도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준비한 토론문은 35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서도 말씀했지만 한 100여 년간 중앙 집권적인 관료주의 정부 국가 밑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민주화된 지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7년 기준으로 보면. 근데 군부에서 민간인으로 바뀌었다 해서 군부가 만들어 놓은 중앙 집권적인 관료주의 정치 모델, 국가 모델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민주화란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는데 푸코 같은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죠.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새로운 권력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주민자치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작동했던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권력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 권력이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법 제도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단위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어떤 법 제도 설계라든가 우리 행위를 좀 구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35페이지 제 본격적인 얘기는 일단 먼저 윤항희 선생님이 어떤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이 발표문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요.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토론할 때마다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꼼꼼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항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견 사항도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일단 두 번째 보시면 윤항희 선생님이 발제문 중에서 표현이 조금 애매하거나 불분명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작은 따옴표 윤항희 박사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읍면동 계층을 민주화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주민자치회가 과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주민자치 설치에 관한 법이 지방분권법인데 그 목적을 보면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목적인데 윤 박사님은 마치 그 지방분권법상 그 목적이 마치 민주화로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화란 것과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화의 문제인지를 이게 조금 불분명하게 너무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떤 수준의 민주화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읍면동장 직선제 수준의 대의제 민주화인지 주민총회 수준의 직접 민주제 풀뿌리 자치화인지가 좀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표현에 있어서 읍면동장의 민주화가 읍면동장 직선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장 수준의 주민총회제 아니면 통일 수준의 직접 민주제에 기초한 협의회형, 대의제형 주민총회제를 말하는 것인지 도입 부분에서 뭔가 이게 불분명하지 않게 의도적으로 뭔가 깔고 있어서 지방분권법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 설치 조항이 마치 이게 민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표현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도 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논쟁 사항입니다. 윤 선생님이 주장하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기획이 헌법 개정이나 법률 개정이 없이 현행 법 체계에서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공권력을 법 제도라는 아까 법체계 갖고 있는 공권력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로컬 정당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정당법상 로컬 정당을 허용해야 이게 이제 작동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당법 바꾸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지방자치 수준의 조례로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위헌 사항이라고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표현도 정치적 중립이란 말을 쓰면서 이거를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억압 수준의 정치는 팔리티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권위적 배분이라고 표현되었었는데 권위가 덜 권위적이고 덜 폭력적인 정치는 뭐 철학 사상에서 더 폴리티컬 정치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구분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참여를 해서 뭔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는 정치적인 것, 좀 덜 폭력적이고 덜 권위적인 거죠. 이에 비해서
폭력과 권위적 배분이기 때문에 이건 팔리틱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란 말을 문제가 있다고 문제 삼지만 이거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현행 공권력을 무시하지 않는 이상 위헌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지방 수준에서 조례든 그 이상의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걸 저는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로컬 파티라는 표현을 아무리 파티를 주고 뭐 주민자치 정치라고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더라도 이거 역시도 정당법에서 이걸 허용해주지 않으면 지방자치 수준의 조례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위헌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 보시면 그 읍면동 민주화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본인의 색깔을 조금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윤 박사님 결론에서 김찬동 박사님이 해놓은 갖다 쓰기는 하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 약간 그분의 얘기고 본인의 의견을 본문에다가 실어놓지 않으면 굉장히 위태로운 논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발표 자체가. 왜냐하면 읍면동 민주화라고 얘기하면서 핵심은 주민 자치와 로컬 파티인데 이거를 로컬 파티를 해야 되는 그 의미 부여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좀 이거는 조금 용두사미격 같은 그런 주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관점에서 주민자치 자치와 로컬 파티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읍면동 민주화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읍면동자 아까 그 조성호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50년대 시읍면 동 일부에서 직선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박정희에 의해서 사라졌는데 임명제로 바뀌면서 자치단체 수준이 시읍면에서 시군구로 바뀌면서 임명제로 바뀌었는데 그 경험을 살리는 문제, 그 경험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리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국 정당, 로컬 정당을 허용하도록 하는데 저는 동감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로컬 정당을 부인하는 이유가 그 전국 정당이 아니라 지역주의 행태, 특수한 지역주의 이해만 대변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는 비판, 예를 들면 그거는 로컬리즘과 로컬리티를 구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폐다. 이렇게 저는 헌법재판소 설득해야 되고 어떤 표준화된, 획일화된 그런 탑다운 방식의 로컬리즘이 아니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로컬리티가 있는 그런 로컬성을 살려주기 위한 해석으로 헌법재판소가 바뀌면 어떤 로컬 정당의 어떤 가능성, 그 정당법상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헌법재판소를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투트랙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권력 구조를 단번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층에서 기존의 것을 해체하는 작업과 밑에서 해체하는 작업, 이 투트랙으로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중앙 정치가 지금 로컬 정치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중앙당 공천, 기초선거 단위에서의 이런 중앙당 공천을 폐지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천제로, 예를 들면 주민 배심원제라든가 아니 지역 수준에서 프라이머리 제도 이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해야 이 권력 작용 문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 정리 안 하고 바로 발표자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최 교수님하고 이제 조 박사님은 평소에 이제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이 제가 배우던 입장이었는데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박정수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인데, 사실 뭐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초기 단계의 재원이고요. 이제 점점 발전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좋은 말씀 주셔서, 특히
특별자치도에서 그 지역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로 갔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중점으로 저도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빅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이 혹시 이제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를 좀 덜어내기 위해서 그 복지를 챙기거나 이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시장과 민간 영역에 좀 맡기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떠넘기기 위한 형태의 빅소사이어티 모델이라면 좀 동의하기 힘들다 이런 거죠. 물론 그게 주민의 자치적인 노력, 시민사회의 자치적인 노력과 주민자치가 결합하는 지점 자연스럽게 결합해서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 거면 뭐 좋겠는데 꼭 빅소사이어티라는 노력이 꼭 정치와 떨어져 있어서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죠. 특히 그게 더 이제 나가게 되면 국가의 의무를 좀 더 면하고 민간에 넘기는 형태가 된다면 오히려 주민자치하고 좀 충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정당에 대해서 로컬 파티가 되면 지지 정당이 다른데 만약에 이제 그 한 60% 지지를 얻은 주민 정치 단체가 그걸 권위적인 배분 이런 문제를 끌고 갈 수 있겠냐? 이거는 전국 정당에서 똑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앞으로도 그럴 텐데 양당이라도 51대 49의 지지로 당선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아니라고 하지는 않고, 물론 하는 진영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권위를 흠집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진영 간의 51대 49의 싸움에 대해서 서로 승복하지 않는 건 밑에서부터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님의 말씀 거꾸로 보자면 밑에서부터 51대 49의 주민자치정당의 그런 대결이 있었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래 그럼 저게 이제 주민들의 더 다수의 의견이고 정당이 조직된 의견을 우리 따라가겠다. 그런 문화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중앙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로컬 파티 그게 안 될 것이다 하는 거는 좀 모순적인 얘기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성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적 논의와 유사 사례 제시 이거를 앞으로 좀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우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이 그걸 넘어가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더 폴리티컬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거죠. 정치적 중립만 하면 저도 동의하고 그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정치적 중립을 하라는 게 더 끝까지 나가서 아예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니까 더 폴리티컬의 문제 이 상황까지도 건드리지 말라는 상황까지 나가 있다는 그게 바로 탈정치라는 거죠.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따르기가 힘들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헌재가 논리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의 정당이거든요. 지역주의 정당 때문에 로컬 파티가 안 된다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역 정당은 사실상 그 전국 정당이 지역 정당이지 로컬 파티는 그런 지역 정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시 광산구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광산구 그 호남 지역주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광산구의 생활 정치와 지역 이슈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거 지역주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를 설득하지 않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바꾸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헌재를 아무리 설득해도 20년 전에 판결을 저번 달에도 했습니다만 은평민들레당 직접 행동연구부당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 똑같은 20년 전에 판결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50년 후에도 똑같은 판결을 할 거라고 보고요. 국회에서도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제 지방선거나 이런 전국 단위 선거, 공직선거법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주민자치위원 선거라고 보고 읍면동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주민정치단체가 될 수 있고 그거는 조례에서 규율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있는 법의 틈이라고 보고 그 틈새를 비치고 나서 선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정당에 대해서 실제적인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실제를 보여줘야 국민들이 새로운 차원의 동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 새로운 실제를 보여주는 형태의 처음 출발이 로컬 파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주민자치와 결합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혹시 전산직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코멘트해 주시죠. 예. 윤항희 박사님 말씀하시는 이제 정치 문제가 이게 주민자치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로 놓고 봤을 때 외부의 이제 정당이나 많은 이런 외부 행동하고 이제 주민자치회 관계 문제하고 내부적인 문제인데 내부적으로는 정치가 활성화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 이제 선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는 건 맞는데 외부적인 것과의 관계에서 이 외부의 막강한 정치 세력이 이제 아직도 이제 뭐 막 출범하는 주민자치회에 영향을 미치면 이거는 주민자치를 저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간섭은 배제를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가 제대로 됐을 때는 이 주민자치가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를 얘기할 때 이 논의하기가 참 애매하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무식하게 정치 중립해서 그냥 정치하고 주민자치 분리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연구가 좀 불충분해서 그렇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정립이 잘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이 이렇습니다. 만약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하자면 6개월 전에 사퇴를 내야 됩니다. 사퇴를 하고 이제 정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선거 운동은 등록이 됩니다. 그 운동을 하는데 사퇴를 합니다, 실지. 그리고 선거 끝나면 다시 들어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정치 중립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를 오늘 윤항희 박사님이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제일 좋은 건 로컬 파티가 좀 있었으면 이제 저도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로컬 파티는 지난번에 뭐 김영배 의원 말 들으니까 전라도하고 경상도에서 길을 쓰고 반대를 해서 로컬 파티는 이번에 선거구 획정하는 데서 제외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치화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가 없으면 주민자치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 관계를 잘 정리를 해줘야 이제 뭐 해방이 될 것 같습니다. 윤 박사님 계속 좀 연구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시간이 다 돼서 어떻게 제가 정리하는 것조차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윤항희 박사님은 지금 원론적으로 보면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 공감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논리라든가 구체적인 과정, 법규 뭐 이런 쪽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끈적이게 좀 연구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세 분의 토론자님 감사드리면서 일주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